대표적으로 제가 그 어느 대학을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 강연을 했는데 그때 강연 내용이 뭐였냐면 그 대학이 이과 대학원생들이 모여있는 강연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과생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언론이 쓴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네. 이과생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 예를 여러 가지 드는데 어떤 예를 들면 중국 예를 들었어요. 중국에 후진타오가 뭐 공대 출신이고 뭐 장점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른바 테크노 CEO들, 테크노 CEO의 시대가 열렸다.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에 다 공대 출신들의 CEO하고 그 다음에 중국도 봐라. 중국도 지도부가 다 그 정치국 국원들 중에 상당수가 다 이과 출신들이다. 이제 테크노 CEO 시대가 열린 거다. 그냥 니네 기술만 가지고 할 때가 아니라 이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과생들이 참 부럽다 자기는. 그 자기는 문과를 해가지고 변호사 해가지고 대통령 됐는데 사실 뭐 변호사 대통령 된 거보다 나도 이과로 갔으면 대통령 안 하고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아 참 나도 그런 거 보면 대통령보다 그게 낫을 것 같다. 네. 이게 농담 아닙니까? 누가 봐도? 네, 누가 봐도 농담. 덕담이죠. 네. 그 청중들 네. 이과생들을 위한 덕담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어떻게 썼나요? 그 다음 신문에 네. 너 대통령 된 거 후회해. 이게 제목으로 달렸어요. 이거 정말 그랬나요, 언론? 네. 네.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몇몇 언론이 네. 그렇게 그래 너무 놀랐습니다. 일단 이게 인간적으로도 그분한테 얼마나 큰 심적인 부담이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00년도 제가 정확한 날짜는 한 2000년도 중반에 그 일본 총리하고 네. 정상회담을 이제 일본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네. 그때가 고이즈미 총리였을 겁니다. 총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국정 수행하면서 언론 때문에 힘들지 않냐? 고이즈미 총리도 당연히 힘들다. 자기도 죽겠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무슨 뭐 중학생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그런 보도가 사실이 아닌데 계속 그 오보를 가지고 언론에서 자기를 괴롭히는데 이거 대책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콜 수상을 만났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콜 수상이 자기도 콜 수상하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언론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언론은 세계 정상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난제인가 봐요. 네, 그래서 콜한테 물어봤더니 콜도 자기도 정말 죽겠다. 그러면서 고이즈미한테 해법을 얘기를 해주는데 콜이 한 해법은 이거다 하고 이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여자하고 언론 얘기 듣지 마라. 그냥 넘어가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떤 가라. 얘기를 하든지. 그거 신경 쓰면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 농담이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인간적으로도 되게 스트레스였다는 거, 힘든 일이었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언론과 이런 대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만 이제 합리적인 대응이 기본이 되긴 했는데 하여간 인간적인 그런 그 어떤 고뇌나 아니면 어떤 부담 같은 거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언젠가는 5월 달쯤인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참여정부에서 참 좋은 정책들을 많이 했는데 뜻한 만큼 이게 국민한테 전달되지 않고 그 욕심대로 실현이 되질 않았다.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언론하고 내가 너무 싸워서 그런 거 아니냐. 언론하고 그렇게 되게 관계가 안 좋았는데 언론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정책 수행에 오히려 장애물이 된 거 아니냐. 내가 언론하고 그렇게 한 게 뭐 그 이제 언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조중동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은 조중동만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고 사실상 모든 언론 전반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으신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내가 언론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게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거 아니냐
하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저희는 5년 동안 내내 이제 그게 왜 어떤 철학에서 그렇게 됐고 또 나름대로 이제 한계는 있었지만 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뭐 맞습니다. 대통령이 좀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저한테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하신 게 아니고 사실 자문자답을 위해서 스스로 당신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데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내가 언론하고 조금 더 좀 유화적이거나 아니면 관계를 잘 풀었으면 정책 수행에 조금 더 도움이 됐을 수는 있겠다. 개별 정책에서는. 하지만 언론과의 관계는 돌아보면 내 역사적인 숙명이었다. 숙명이었다.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이 시기에 이 민주주의의 발전 시기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숙제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 하면서 그 스스로의 고민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가신 거예요.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이고 나한테 부여한 국민들의 임무는 2003년도에 5월 달쯤에 용의 눈물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네.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네네. 그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그때 제가 정무기획 비서관실에 있었는데 네. 정무기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뭐 건의 비슷하게 이제 그 메모로 그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면 세종과 태종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태종은 되게 악역을 많이 해서 자기 아들인 세종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닦고 세종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세종 같은 그러니까 정치인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세종 같은 지도자가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각오를 국민들한테 밝히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건의를 올렸는데 엄청 혼났어요. 굉장히 트렌디하고 좋은 기획 같은데. 네. 그 대통령이 뭐라 그러셨냐면 당신들이 지금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른다. 노무현한테 주어진 거는 구시대의 막내 역할이 주어진 거다. 나는 새 시대의 장남이 될 수 없다. 난 구시대의 막내다. 내가 이 구시대의 낡은 특권과 반칙, 이 역사와 같이 뭔가 매듭 짓고 마무리 짓는 게 나한테 주어진 거고, 실제로 내가 그 일만 해도 벅차다. 세종 같은 그런 새 시대의 태평성대를 나한테 만들려고 하는 거는 나한테 주어진 역사적 임무로부터 이게 도망가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좀 정확히 알아라. 예.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이제 이런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언론 문제도. 정말 세종처럼 그런 이제 새 시대라고 한다면 언론은 언론으로서 정치는 정치로 자기 주어진 역할을 하되 그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전한 어떤 협력 관계로 되는 거. 긴장 속에서 견제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협력을 해서 국정과 국민에 도움이 되는 거. 이게 아마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대통령님도 그러면 언론 역시 초과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셨던 예.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스스로도 이 초과 권력, 이 반칙과 특권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비유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처음에 원시 시대에서 예.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권력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무력이다. 힘으로, 물리력으로, 군사력으로 지배하는 거. 두 번째는 금력이다. 돈으로 지배하는 거. 세 번째가 정보력이다. 그래서 정보력의 제사장을 예를 드시더라고요. 신탁.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라고 이제 일반 백성들한테 가르치거나 그것로 인해서 권력이나 힘을 얻게 이 세 가지가 우리 인류의 큰 정치적인 힘의 원천이었는데 이미 이제 군사력이나 금력 가지고 정치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의 큰 성과인데 민주주의 사회의 성과 중에 마지막 남은 게 이 정보력. 이 정보력을 초과 권력으로 사용해서 정치하는 거. 이게 마지막 유혹인데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노무현한테 주어진 숙제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진도를 나가느냐가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을
나타나는 거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는 게 맞다. 언론이 권력을 견제해야 되고 그리고 언론이 권력을 왜 해야 되냐면 언론도 권력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국가 권력도 권력이에요. 이 권력과 권력이 힘을 합치면 결국 누가 손해냐. 국민들이 손해다. 뭔가 덮이게 되고 뭔가 전달이 안 되게 되고 뭔가 판단이 잘못되게 되고 그러면 그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언론은 당연히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언론은 권력과 결탁을 해왔다. 그래서 권력이 언론에게 잘해주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는 정상적인 견제 이상을 견제하고 있다, 지금. 그걸 또 언론의 초과 권력이라고 본 거예요. 왜곡된 주장이다. 이런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한 그 사실과 주장의 왜곡을 통해서 그 언론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권력이 맞서야 된다. 그런데 왜 권력이 맞서야 되냐,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걸 왜 권력이 해야 됩니까, 정부가. 권력과 언론을 동등한 위치에서 보신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은? 당연히 동등한 위치에서 봤죠.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은 더 세다고 보잖아요. 정치 권력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그걸 하면 국민들은 힘으로 누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5년 내내 싸움이었어요, 이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아니다. 힘이 세지 않다. 나는 적어도 국정원, 검찰, 그리고 여당, 그 다음에 공영방송, 뭐 이런 식의 초과 권력. 예전에 이제 국영방송, 관영방송을 했잖아요. 방송. 네. 그 다음에 일단 그 뒤에서 이렇게 거래해서 협력 우군으로 만들어놓은 언론, 신문사. 이런 거 없다, 나는. 그런데 법대로만 하는 대통령한테 무슨 초과 권력이 있겠냐. 그렇다면 언론하고 뭐 특별하게 우위도 아니고 더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걸 만약에 대통령이 안 한다. 또 정부가 안 한다 그러면 원래 이거 대통령이나 정부가 안 하는 게 좋다. 당신들 말이 맞다. 그러나 이게 나한테 주어진 역사적인 숙명이다. 이게 원래 시민 권력이 혹은 언론 권력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다. 언론사 스스로가 이 사실과 다른 거 또는 일방적인 어떤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 스스로 검열하고 견제하고 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나가는 그런 기능이 언론 내부에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5년 내내 일관된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당신이 초과 권력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도 견제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언론이 견제를 해주면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당신한테. 듣고 보니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체계를 딱 갖고 네. 정책을 실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언론 몰랐고. 네, 5년 동안 그래서 이게 바뀌질 않은 거예요. 저도요. 우리도 그랬죠. 한 1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좀 바뀌겠지. 몇 번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언론과 관계는 조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뷰를 이제 하는 게 있잖아요. 조중동하고 인터뷰. 힘드셨겠는데요, 네. 의원님. 그렇죠. 언론사랑 대통령 사이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홍보수석실 직원들이 그게 제일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착각을 했던 게 이게 한 1, 2년 지나면 좀 바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 중에 누가 더 바뀔 거라고 대통령? 근데 양쪽 다 네. 양쪽 다 안 바뀐 거죠. 그리고 양쪽 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오해는 아니고 그건 당신의 철학이었고 언론은 약간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적대감의 발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언론과 지금 언론을 비교해 보신다면 의원님 좀 바뀌었나요? 초과 권력이 좀 정상 권력이 된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근데 저는 지금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요. 이제 지난 이명박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아마 이제 그런 변화가 계속 됐다면 네.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또 이제 언론과 권력이 좀 불건전한 협력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계속되는 거 아니었나 하는 걱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또 이런 거거든요. 그 언론이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하여간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실에 대해서는 언론 스스로 뭐 정부나 아니면 취재원이 지적하기 전에라도 네. 사실에 대해서 언론 스스로 엄격해야 돼요. 그래야 언론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양질의 정보를
접할 수가 있어요. 사실에 대한 그런 엄격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떤 그 정파적인 네, 이해관계. 편파.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맞는 어떤 뭐 정치행위라든가 정책에 정책. 대해서는 되게 우호적으로 네. 이제 과도하게 하고 좀 안 맞는 거에는 너무 또 과도하게 비판하고 저는 각 언론사가 자기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언론사의 입장이 있지만 언론사의 입장과 다른 정책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충실하게 같이 보도해주면서 언론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언론 권력의 책임이에요. 만약에 언론사가 자기 입장만을 전달하는 그러면 이런 상하수도 같은 공공 인프라를 언론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의 권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학자들 같은 권력을 줘야 돼요. 그냥 자기 개인 1인 미디어로서 권력을 줘야 됩니다.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하려면 자기 입장이 있더라도 자기와 다른 입장이 왜 그런 입장을 갖는지를 분명히 같이 적시해 주면서 보도를 하는 게 우리 공중파, 뭐 종편도 있겠고 방송과 신문 이게 다 그냥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우물 같은 게 아니고 상하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이 상하수도 같은 인프라가 사회적으로 제공된 거예요. 그 상하수도에다가 자기가 물을 계속 공급을 하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정말 공정하게 행사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언론이 조금 더 좀 변화돼야 된다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셨던 게 그겁니다. 언론은 플레이어가 아니다. 심판이 돼야 된다. 관중석에 있어야 된다. 경기장에 뛰어들려면 언론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들어와야 된다. 왜?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전달을 해주고 평가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경기를 하면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언론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당시. 언론에게 노무현은 언론이었죠. 언론을 그렇게 본질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비판하고 감시했던 존재는 아마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데 끊임없이 비판자로서 존재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언론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